EU하고 그리스의 부채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25일 있는 EU 정상회담에서 최종談判이 나는데요. 거기서도 결렬이 되면 결국은 그리스는 EU에서 탈퇴하는,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그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가 디폴트 되면서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탈퇴할 가능성이 25% 이상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그리스에 빌려준 돈이 125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는 지금 협상에 있어서 베째라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재무장관이 굉장히 유명한 게임 이론 전문가라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라는 대학에서 게임 이론을 가르치던 그런 교수인데요.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상대에 대해서 할 때 최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상대가 나오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수인의 딜레마에서 비롯된 그런 게임 이론인데, 근데 이런 어떤 게임 이론을 넘어서 지금 그리스 재무장관이 하고 있는 행동은 광인 이론이랍니다. 매드맨, 광인, 즉 미친 사람 이론이다. 이건 뭔가 하면 내가 상대방이 봤을 때는 완전히 미친놈처럼 보여가지고 저 미친놈을 상대하다가는 내가 같이 죽겠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서 상대방이 자포자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광인 이론인데요. 그리스는 지금 미친 척 하면서 EU를 상대로 배를 쩌든지 같이 죽든지 택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가요? 그리스가 실제로 협상이 결렬돼서 부채를 못 갚겠다, 디폴트를 선언해 버리고 배째라고 손을 들어버리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스가 선택해야 될 부분은 재협상을 하거나 안 그러면 탈퇴를, 유로존을 탈퇴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못 갚겠다, 너가 협상, 너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긴축하고 압박하고 공무원 연금도 줄이고 공무원도 쫓아내고 복지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이자를 얼마 내면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차라리 그냥 여기서 협상 끝내자, 자, 이렇게 틀어버릴 때, 그러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그리스를 탈퇴를 막기 위해서 아이고 그럼 다시 조건을 바꿔주게 하자, 이렇게 나오거나, 안 그러면 그리스는 진짜로 배째라 하면서 남은 빚은 못 갚겠다고 그러면서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나가버리면 이것은 유로존에서 최초의 이탈자가 발생을 하면서 EU 통합에 위기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른 남유럽 국가에게도 미쳐서 스페인도 배째라, 이탈리아도 배째라,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도 배째라는 식으로 번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유럽에서는 재정위기로, 국가 재정위기로 번지면서 국가 부도 사태가 연이어서 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포르투갈, 피그스라고 부르는 아일랜드,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전부 다 흔들렸죠. 그래서 그런 사태가 연쇄적으로 경제에, 세계 경제에 충격을 미치면서 재발하지 않겠나. 지금 올해와 내년 경제를 바라보는 어떤 주요 암초 위험 요인 중에서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것이 그리스가 EU를 탈퇴하는 그렉시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중앙은행은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에 끌려다니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를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을 결국 25일 유럽 정상회담에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넥타이도 잘 안 매고, 그 다음 이 청바지 재킷 같은 거 협상장에 나와서 광인 이론을 적용시키고 있는 그리스, 이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전략이 성공할 것이냐. 그리스 전략이 성공해도요, 제2, 제3의 배째라가 나올 것이고, 실패하게 돼도 경제 위기고, 이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그리스 사태는 세계 경제를 다시 한번 뒤흔드는 중대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수입차가 지나가면 다 쳐다봤는데요. 요즘은 수입차가 동네 골목마다 다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수입차 타는 사람 많고요. 수입이 한 달에 200~3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도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40%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입차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대량 보급되는 원인 중에는 한국의 차들이 사실상 과점 상태, 독점 상태를 통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 낮은 품질이 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모든 이 경제 영역에 있어서 국경이 무너지고 글로벌화되는 과정에서 수입차가 늘어나는 부분을 과거처럼 상투적인 애국적 민족주의로 포장해서 수입차를 타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건 다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외국에 많이 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외국에 제품이 좋은 것은 많이 수입해서 쓸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수입차의 가격도 많이 낮아지는데, 그래서 경쟁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수입차를 타다가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이제 수입차를 살 때 보면 무상 보증 기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끝나거나 또 무상 보증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부품 교체를 해야 될 때, 즉 수리비가 들어갈 때 수입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수리비가 올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수입차의 수리비 왜 저렇게 비싼 건가? 정부는 도대체 이걸 왜 방치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입차도요, 한국의 수입 판권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재벌 회사나 큰 회사입니다. 수입 일종의 딜러사가 있고 그 밑에 판매하는 또 일정 지역을 맡아가지고 판매하는 판매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센터는 판매사들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수입차는 판매를 통해서는 수익률이, 이익률이 0.4%인데 정비 매출 이익이 11.4%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에서 정비가 56.2% 정비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차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정비해서 버는 것이 더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정비 수익은 일찍 수입차를 갖다가 이 차 판매 사업에 뛰어든 사람일수록 그 뭡니까? 수입차를 팔려면 그냥 차 파는 매장만 열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AS 해줄 수 있는 서비스 시설에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가 이 파는 사업이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시설은 서비스 센터를 만들려면 고정비를 갖다가 상당히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게 이제 일정하게 10년, 20년 된 회사는 나중에는 고정비가 다 감가상각되고 이제 정비하면 할수록 이익이 늘어나니까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로 이제 판매 사업차로 선정이 되어서 들어간 사람들은 처음에 투자된 돈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입 부품을, 자동차 정비 부품을 독점해서 수입하는 수입사는 이 부분이 해외와 비교해서 턱없이 비싸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 따라서 차값은 왔다 갔다 하는데 부품값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입사의 부품 공급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서비스 시설에 투자한 어떤 이 투자비도 해소 못한 판매사는 적자를 보는 거죠. 왜? 유사 서비스 센터에 가는 겁니다. 정규 지정 서비스 센터에 가면 하도 비싸니까 백미러 하나 부서졌는데 갔는데 100만원 하더라. 차량에 범퍼 부서졌는데 가니까 500만원 하더라, 1000만원 하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조금 차가 문짝이 우거지고 앞에가 좀 어그러지면 차값의 절반 정도가 2천만원씩 나오더라. 그리고 뭐 명품 차들은 1억 이상씩 나오더라. 그러니까 최근에 수입차를 람보르기니 사기라든지 이 고위 보험 사기조차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충돌로요. 지금 왜 그러면 수입 부품이 비싸냐? 한국의 수입차 시장 규모가 작을 때는 몇 개 되지 않는, 한 1년에 기껏해야 몇백 대 파는 한국 시장에 부품까지 독점 공급하고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서 하려면 적자가 많기 때문에 부품을 비싸게 판다, 이런 이야기는 맞았지만은 이제는요,
1년에 몇만 대씩 파는 수입차 회사들이 있는데 아직도 부품을 옛날처럼 그렇게 장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 서비스 센터가 나와가지고 수입차에 쓰는 부품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유사 부품을 넣기도 하죠. 정부도 이런 대체 부품을 시행을 하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것이 많게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서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이제 국민의 한 40%가 수입차를 써가는 세상이 되어가는데 서비스 센터나 부품 가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수입사가 한국의 자동차를 팔려고 하면, 또 판매 회사를 선정해서 그걸 갖다가 팔려고 하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벤저, 아우디, BMW 같은 회사들의 부품 가격을 언제까지 어떻게 낮추지 않고, 또 유럽 현지나 외국에서 파는 어떤 가격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수입차 판매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로 간주해서 판매 허가를 취소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정부가 고려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요, 관여하려고 하면 뭐 WTO 이야기를 하겠지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부품 가지고 비싸게 장난을 해먹으면서 해외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한국의 소비자들한테 봉처럼 파는 거. 지금 수입차 가격도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나 중국 같은 외제차 좋아하는 나라, 특히 그 중에서 프리미엄 외제차 좋아하는 나라들은 바가지 많이 세워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부품까지 턱없는 바가지를 세운다. 이것은 정부가요, 부품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수입차 판매사나 수입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허가 취소를 하겠다고 나서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수입차 파는데 허가가 없다고 한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불공정 거래나 여러 가지로 세금을 단속한다든지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입차에 이런 부품 정비 바가지를 정부가 용납할 겁니까? 혹시 이 부분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즉 수입차가 국내에 대량으로 판매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개입해서 뒤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까? 이걸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이 세상에 국경 무역 영역이 없어지고 국경이 뚫린 상태에서 수입차의 정비 바가지가 아직도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즉 정비해서 돈 번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차를 갖다가 팔려면 수리하는 회사도 충분히 갖춰야 되고, 그걸 갖추는데 돈이 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내의 정비사들하고 제휴하게 해가지고요, 거기에 부품만 갖다 주면, 아니 수입차 고치는 거나 그거 부품 갈아 끼우는 게 뭐 크게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수입사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단속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